예, 중국이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군사적 유용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대체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여준 각별한 애우와 또 찬밥 신세가 된 북한 최룡의 비서에 대한 얘기도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승절 행사 뒷얘기와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수근 중국 동아대 교수, 연합뉴스 정치부의 문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어제 보셨죠? 한 97분 동안 진행이 됐다는데 국내 언론에서도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 놀랐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역대 최대 규모로 했고요.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처음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군사굴기다. 서구 세계를 중심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것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우리는요. 드러나는 행동,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식에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등소평 씨가 열병식은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면서 10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장쩌민 주석도 그렇고 후진타오 주석도 10년에 한 번씩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2019년에 해야 할 것을 4년을 당겨서 요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써서 했거든요. 가장 화려하게. 왜 그럴까요? 등소평의 존재는 아직도 중국에서는 절대적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 하나, 그리고 더 하나, 분명히 지금 중국은 국제사회 이목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어제 보면은 천안문에 들어가기 전에 황제의 문이라는 곳에서 시진핑 주석 내외가 각국 정상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마치 이전에 당나라실 때 만방레조에서 조공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하는 듯한 그런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굴욕적으로 생각될 만한 그런 모습도 연출했는데 중국은 그것이 나중에 국제사로부터 어느 정도 역풍을 맞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중국이 밝히고 싶지 않은 의도를 알려주게 하는 단서인데 그만큼 중국은 대대적으로 화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국제사회에서는 전승절이나 열병식 같은 경우를 국제사회의 중국의 패권, 군사국이 굴기, 패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그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이렇게 화려하게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부국강병을 중국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자, 우리가 지금 개혁개방에 많은 후유증이 있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중국 공산당이 집권해서 7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식 관점에서 볼 때는 조그만 섬나라 일본으로부터 당해서 많이 힘들었다. 열강으로 당했지만 우리는 이제는 이 정도로 성장했다. 중국 공산당이 열심히 했잖냐. 우리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즉 국내 정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지 않으면은 공산당이 집권 위기를 맞을 만한 절박한 상황 속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제 있던 열병식의 숨은 메시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문 기자 어제 열병식 보지 않았습니까? 문 기자는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어떤 겁니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은 기존에 이제 중국에서 동맹 관계를 맺었거나 그런 나라인데 서방 국가 가운데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중국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회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중국 인민해방국 행진곡이 나옵니다. 이 행진곡이 쉽게 말하면 이제 팔로군 행진곡이라고 하는데 우리 광주 광역시 출신 그러니까 정율성이라는 음악가가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정율성 씨 같은 경우에는 1914년생인데요. 광주에서 성장을 하다가 19살 때 그러니까 33살 1933년에 당시에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합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암살에 나오는 김원봉이 이끌던 의열단이 있는데요. 이 의열단이 운영하는 조선혁명 간부학교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을 하는 인사들과 본격적인 교류를 하게 돼가지고요. 중국에서는 매우 유명한 시인 국무가 직접
곡을 썼는데요. 예. 그 곡에 이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결국에 현재 중국 인민해방국의 행진곡으로 정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현대 음악의 별이다 아. 이렇게 지칭을 하고 본명도 사실은 부운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예. 선율로 성공을 했다 이런 의미를 따서 정율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이처럼 한국에서 건너간 무장운동가 항일운동가가 지은 노래를 중국의 국가주석이 전 세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예. 사회를 하는 현장에 바로 직전에 예. 행진곡이 나오는데 예. 중국 인민군의 2,400명의 이 악주단이 연주를 했다는 게 바로 이제 한중 간에 얼마만큼 역사적으로 이런 깊은 인연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중국 측에서는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 또 우리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또 관심 있게 지켜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굉장히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네요. 자, 네. 그리고 문 기자, 이제 어제 열병식이 끝났는데 이번 전승절 행사를 두고 아마 서방 언론은 어떻게 좀 보고 있을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떤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서방 언론들이 물론 이제 관영 매체들은 아니지만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 정부와 계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좀 메시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자 또는 이제 어제자 시차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워싱턴 포스트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전쟁과 이제 평화의 상징이 섞여 있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예. 시진핑 국가주석의 좀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많이 담겨 있지 않나 예. 이런 의도가 분석이 좀 나와 있고요. 예.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방 세계 지도자들이 특히 많이 참석하지 않았다. 예. 유독 이제 박근혜 대통령만이 참석했다. 이런 점을 좀 부각을 하면서 예. 일단은 좀 부정적인 그 메시지로 많이 담았습니다. CNN 마찬가지고요. 영국의 이제 BBC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좁은 시야라면 시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베이징 그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예. 뭐 창문도 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예. 이처럼 그 서방 언론들은 대체적으로는 예. 이번에 그 중국이 항일 전승 70주년을 맞이해서 마련한 이런 그 전승절 행사 그리고 예. 그에 따른 열병식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12조라고 하면 12조일 수는 있는데 예. 좀 부정적인 메시지로 많이 지금 묘사를 해놓은 것을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어제 이제 저희들 보면서 무기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사실은 전문가분들 어떤 무기가 등장할까 관심이 많았는데 뭐 무기 전시장처럼 각종 신무기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좀 꺼려할 만한 그런 최첨단 무기는 일부러 내보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미국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중국에서 당국자들하고 이제 전승절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했는데 예. 최첨단 과학 열병식이 될 것이다. 특수부대도 많이 동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특수부대라는 것은 원숭이 부대나 독수리 부대였습니다. 근데 최첨단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런 얘기 속에서 그렇다면은 미국이라든가 그 중국하고 이제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했더니 예. 처음에는 자기들의 실력을 많이 보여줄 거라고만 생각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똥펑 41이라든가 똥펑 31B 같은 거라든가 젠 시리즈 같은 거 최첨단 잘 안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나온 것은 그동안 이미 나왔던 것이 대부분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것을 보면은 역시 미국이라든가 특히 러시아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지금 사이가 좋습니다만 사실은 영원불변한 것이 없는 것이 국제사회입니다.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을 상당히 두려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견제라는 측면에서 공동의 국익이 있기 때문에 가깝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러시아의 정상도 있는 상태에서 최첨단 무기를 공개한다면은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를 자극하게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우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핵무기 감축, 솔트 협정에서 핵무기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국은 핵무기 감축하진 않고 계속해서 신무기를 개발한다면은 그래서 최첨단 무기를 공개한다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너희도 핵무기 감축에 동참해라 하면은 중국은 아직도 예.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한데 예. 이 상태에서 발목 잡히면 안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개하지 않게 되지 않았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문 기자, 그리고 어제 시 주석 연설 가운데 가장 이제 관심 끈 게 바로 인민군 30만 명 축소 얘기를 꺼냈어요.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해서 병력은 필요 없다. 이제 소위 말해서 무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중국 인민해방군 하면은 6.25 참전 때도 특징적이었던 건 이제 인해 전술이었습니다. 예. 많은 그 수적인, 양적인 우위를 앞세워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전형적인 이제 중국의 전쟁 방식이었는데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그 군 병력을 군 지휘를 이제 장악을 한 이후에 예.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육군이 아닌 해공군 위주로 첨단 장비 위주로 현재 중국 군을 현대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국경절이 아닌 이런 전승절을 예. 포인트를 두어서 이 축하를 하고 강조를 하는 것들 중에 예. 하나는 예. 이처럼 그 약 500여 종의 신무기를 보여줌으로써 예. 중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군사 굴기를 했다. 더 이상 그동안에는 중국을 G2라 그래서 경제력이 강해진 나라로만 인식을 예.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중국은 군사 굴기, 그러니까 어떤 나라와도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현재는 현대화시켜서 무장할 수 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물론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민감한 무기들은 이제 뺀다 할지라도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약 14,000km면은 미 본토 대륙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둥펑. 이 둥펑 같은 경우도 일부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보여줄 수 있는 최첨단 무기는 결국은 중국이 70년 만에 그 특히 121년 전에 청일전쟁 이후에 중국이 그동안에는 서양 세력 특히 이런 무기를 앞세운 이런 근대화에 밀려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던 중국의 자존심을 보여줬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가를 하면요. 그런데다가 그 중국이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발표를 했을까? 그 속내 우리는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중국이 G2로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구나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름 아닌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정부패 중에서 가장 손대기 쉽지 않은 것이 국유기업, 그것보다 더 쉽지 않은 것이 군부입니다. 군부, 사람들이 많고 군부는 총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에서 연루되면 일파만파로 강해지고 또 손대기 쉽지 않은데 군부의 부정부패가 워낙 심각한 상태고 그것 때문에 지지부진한데 지금 상태에서 계속 가게 되면 부정부패는 계속 번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최첨단 현대화시키면서 인력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 그냥 30만 명 감축하겠다. 평화적인 이미지를 보이면서 속으로는 군의 부정부패의 뿌리를 처음부터 줄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좌석 배치잖아요. 자, 푸틴 대통령 앉았고 바로 그 옆에 오른쪽 두 번째 이제 앉았는데 뭐 그 전에 이제 고궁박물관 들었을 때부터 뭐 위치 어디 쓰냐 뭐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4번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자리 배치가 갖는 의미 이번에 그래도 우리 대통령 위상을 좀 톡톡히 세웠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승절이나 열병식은 철저히 중국 국내용이거든요. 집권 기반 강화용. 그렇기 때문에 당초 한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좌측에 뭐 박 대통령 우측에 푸틴 아니면 바뀔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예측을 못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좌측에다 중국 국내 인사들을 배치했죠. 그러니까 중국 국내용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번 열병식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전현직 국가 주석이라든가 고위 지도자들을 좌측에다 배치시키고 나머지 푸틴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인데 저는요 우리 대통령께서 뭐 주빈 중에 주빈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중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극단적인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물론 사전에 그런 그 VIP 의전 프로토콜에 의해서 다 협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결국은 막내에 올라선 것은 시진핑 주석 옆에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를 보면 충분히 우리에게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배려를 했죠. 예를 들면 기념사진 찍을 때 시진핑 주석이 옆에 있었고 그다음에 함께 성로로 걸어 올라갈 때도 시진핑 주석이 바로 좌측에 있었고 맞습니다. 움직일 때는 다른 국가 정상들한테는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대통령에게만큼은 전속 통역을 따로 배속시켰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다음에 막내에 올라가면은 혈통,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맹주였습니다.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배려했다. 결국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 자리에 한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정말 절묘하게 자리 배치 정착을 멋있게 해냈구나라는 자리 배치를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 국내도 다독거림과 동시에 한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다독거리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것이죠. 지금 우 교수께서 이제 중국 의상을 입고 나오셨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패션 외교는 항상 이제 해외 방문할 때마다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 노란색, 진노란색이 황금색이라도 부를 수 있는데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면서요. 뭐 부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 노란색은요 부보다는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예.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붉은색하고 노란색인데 예. 더 좋아하는 것은 황금색, 노란색이죠. 금이기 때문에 부귀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존귀함, 노블, 지존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중국에서는요. 예. 노란색 옷은 황제밖에 못 입었어요. 아무리 고관대자 권력 있는 사람도 감히 흉내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 중국에서 가장 지존의 색이 황금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좋아하는 색인 저는 붉은색인데 예. 양국이 의전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예. 맞췄다고 생각합니다만 황미연 여사는 붉은색을 붉은색 입고요. 그리고 두 분이 다 노란색을 입어도 붉은색을 입어도 맞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황금색을 입음으로써 중국의 그런 정서에 더 다가갔고 뿐만 아니라 자금성 그 고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천안문의 성벽이 붉은색입니다. 그렇죠. 박 대통령이 붉은색을 입으면 묻히거든요. 야. 노란색을 입으면서 더 화려하게 맞습니다. 돋보였던 확 것이죠. 드러났어요. 예. 예. 자, 문 기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5회째 얘기했는데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그 사람이 있었죠. 촬영에 네. 앞줄 쫙 끝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참기 사실 힘들었는데 지금의 어떤 북중 관계를 대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방금 그 출연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예, 예. 이제 오수근 교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중국에서 이번에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얘기 나왔다는 소리를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을 했다. 이랬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만약에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더라면 예.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백두혈통을 정통성으로 내세워서 결국은 권력을 잡고 있는데 예. 그 백두혈통의 출발점이 바로 이제 김일성 주석인데요. 예, 예. 김일성 주석이 권력을 다 잡고 정치에 뛰어든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항일 무장 투쟁입니다. 예. 어제 그 퍼레이드를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김일성 장군이 소속했던 동북 항일 연군 부대가 직접 깃발을 들고 천안문 앞에 광장에 사열을 했었습니다. 예. 그 부대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 바로 김일성 주석과 최현 장군이었거든요. 예. 이 최룡의 아버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영의 노동당 비서가 참석을 하는 것은 이 바로 동북 항일 연군의 예. 행진을 보기 위해서 참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요. 예. 정작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면은 본인 스스로의 권력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김일성 주석의 항일 무장 투쟁을 예. 북한 주민들에게 대외적으로 공식석상에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주민들에게는 자기 통치 기반의 정통성을 강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고요. 그렇다면 김정은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열병식을 안 봤다는 얘기. 물론 보고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만약에 또 그렇다면은 또 그동안에 그 혈맹 관계에 있던 중국과 관계를 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또 어제 맞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만약에 중국에 만약에 전승절 행사에 앞서 떠돌았던 여러 가지 정설처럼 예. 남북 정상회담까지 있다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번에 남북 고위 당국자 협의 이후에 예, 예. 이제는 화해와 협력을 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예. 그것이 이번에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평가였거든요. 예, 예. 하지만 보름 만에 일주일 만에 열린 이러한 전승절을 했다면은 이 남북이 아닌 한반도가 아닌 동북아 또는 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화해 협력의 결정적 기회를 예.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은 목함질에 그리고 포격 도발로 인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대치로 인해서 예. 여러 이런 변수로 인해서 결국 놓치지 않았나 이런 평가는 반드시 나중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수근 중국 동아대 교수 그리고 정치부 문관현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